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지식인들의 방황과 나의 진실편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노래. 우리나라 최초의 레코드 취입 가수 윤심덕이 불렀던 사의 찬미. 때는 1920년이었습니다. 삭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모르긴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죽음의 찬미라는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해보면서 무척이나 의아한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도대체 죽음을 찬미하는 유행가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느냐 하고요. 또는 소프라노 가수였던 윤심덕이 극작가 김우진과 현해탄의 투신 자살, 정사를 했던 주인공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막연히 이런 결론을 쉬내릴 것입니다. 정사를 앞둔 여주인공의 허무감의 표현일 것이다 하고요. 물론 그런저런 추측이나 결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덧붙여야 할 사실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1920년대 시대 정신이 바로 허무요, 절망이요, 비애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미 3.1 독립만세 운동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허탈감이 우리 한민족의 생활 감정을 지배했기에 죽음의 찬미라는 이런 허무가가 유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윤심덕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유행시키고 있을 즈음에 시인 이상화는 이런 시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랬습니다. 1920년대를 살던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자학하며 인생은 눈물이요,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풍조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01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이상화는 명문 경주이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는 여의었지만
그를 양육해준 큰아버지 이이루는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사상가였으며 선각자요 큰 교육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여걸형의 대인으로 덕망이 높고 후덕한 부인이었습니다. 중전 시인 이상국 씨의 이상화 평전 중에서 그의 소년 시절을 더듬어 보면 상어의 소년 시절은 그 무렵 대부분의 명문집 소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피하고 자기 집 사랑방을 사숙으로 독리서당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도 물론 그의 큰아버지 이이루 씨와 어머니 김신자 여사의 엄격한 훈도가 병행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때 상원의 사랑방은 두 칸쯤의 넓은 방이었고 한 면은 유리 미닫이로 된 책장이 있었고 그 속에는 당시로서는 보기 어려운 장서가 1000여 권이나 꽂혀 있었다고 한다. (1915년의) 봄, 이상화의 나이 15세. 마침내 그는 서울 유학의 뜻을 세우게 됩니다. 어서 말해보려무나. 상화, 네 걱정이 무엇인고? 큰아버지, 절 서울로 좀 보내십시오. 이왕이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어머니께서는 제 나이가 어리다고 걱정을 하십니다만 큰아버지께서만 허락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화야, 예, 큰아버지. 네 어머니께서 내 결정에 반대할 리는 없다 해도 나는 네 어머니보다 먼저 네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란다. 이상화는 기어코 어머니를 설득, 서울 유학의 꿈을 실현하기에 이릅니다. 오냐, 네가 네 어머니 고집을 꺾었다는 사실 익히 알고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그래서 말이다만 넌 서울에 가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해라. 전진한이란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신데 나와 인연이 깊은 분이니라. 아마 넌 이분 댁에서 숙소를 정하게 될 것이다. 예, 큰아버지. 서울로 올라온 이상화는 훗날 자유당 정부 때 사회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된 전진한 시댁의 숙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김성수 씨가 설립한 중앙학교에 입학, 특히 영어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야구부의 3루수로 맹활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몰래 빗속을 거닐며 한숨도 내리쉬고 걷잡을 수 없는 감동에 몸부림도 치게 됩니다. 그의 가슴에 이른바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방금 뭐라고 말했지? 공부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학생, 그럼 못 써. 이제 겨우 3학년 과정을 마쳤잖아. 사모님,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제가 길을 쓰고 공부를 계속해야 할 까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작정이야?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 오늘 밤에 선 선생님과 깊이 얘기 좀 나눠봐요. 응? 지금 제 심정 같아서는 그 누구와 무슨 말씀을 나눠봐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이때가 1917년, 이상화 나이 17세였습니다.
대구로 내려온 이상화는 외부와 일체단절, 한동안 책만 벗을 삼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또 몇 달 동안 종적을 감추기도 합니다.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때 이상화는 금강산 일대를 두루 방랑하면서 가슴속을 치미는 뼈아픈 울분과 갈등을 혼자 달래고 있었습니다. 금강, 너 같은 극치의미가 꼭 조선에 있게 됐음이 야른한 기적이고, 자그마한 생명이 어찌 내 애혼을 바쳤게 됐음이 못 믿을 기적이다. 널 예배하러 온 이 가운데는 시인도 있었으며 도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인들은 내 외풍이의 반쯤도 부르지 못하였고, 그 도사들은 내 재성의 첫길에 헤매다 말았다. 금강, 조선이 너를 매신 자랑, 네가 조선에 있는 자랑, 자연이 너를 놓은 자랑, 이 모든 자랑을 속 깊이 깨치고 그를 깨칠 때의 경위 속에서 집을 얽매고 노래를 부를 보배로운 한 정령이 미래의 조선에서 나오리다. 그때 금강산 방랑길에서 돌아오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그의 친구이자 시인인 백기만 씨는 다음과 같은 회고담을 남겼습니다. 미닫이를 열고 보니 의복은 절어빠진 여름 옷을 입었고 흐트러진 장발은 어깨를 덮었으며 얼굴은 마르고 타서 중병을 치르고 일어난 거린이 틀림없었다. 그가 마루 앞에 지팡이를 세우고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다들 잘 있었는가 하는 순간에 일동의 눈에는 번개불이 지나가듯 번쩍하였다. 상화다. 상백이 달려나가 상화의 손을 잡으면서 형님, 이게 웬일이요 하고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고 상호는 형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달렸다. 어머니와 형수와 밥 짓는 어멈까지 달려나왔는데 사당은 상화의 그 꼴을 보고는 어안이 막혀 네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한마디 말밖에 없었고 한숨을 뿜은 후에 상화를 데리고 들어가시었다. 이듬해 김이 3.1 독립만세 사건 소식을 이상화는 대구에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상화의 집 사랑방에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권희, 허범, 하윤실, 김수천, 백기만 등이. 좋아. 대구 고부 학생 동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기성학교는 내가 책임지겠다. 신명학교는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나 이들의 거족적인 민족항쟁운동 계획은 사전에 탄로돼서 주모자들은 모조리 체포되고 맙니다. 다행히 이상화만은 아슬아슬 대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화는 다시 계동의 전진한 시댁으로 가려 했으나 그분도 일경의 요시철 인물이었기에 고향 친구 박태원의 하숙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박태원은 훗날 유명한 작곡가가 된 박태준의 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네가 무척 보고 싶었거든. 미리 털어놓겠는데 난 쫓기는 몸이지. 아니,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우리들 우정이 어디 일시적인 감정에 유의했단 말인가? 하여간 난 그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 방이 친구 하숙방이 아니라 바로 자네 방이라 생각하란 말이지. 서울 냉천동의 박태원 하숙방 생활 중에서 이상화는 손필연이라는 인테리 여성을 사귀게 됩니다. 성화야, 성화야,
그분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아, 네. 전 백기만이란 사람입니다. 이상화의 고향 친구요. 물론 박태원과도 친한 사이죠. 네, 두 분께서는 아마 산책을 나가셨나 봐요. 네. 전 서민 필연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상화 씨에게 물어보십시오. 모자나 이상화는 친구 백기만에게 손필연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여전 연락원이 있어요. 아, 연락원이라니. 독립운동가 이갑성 씨 밑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여러 동지들에게 정보나 자금 등을 연결시켜주는 임무를 갖고 있지. 그러나 실은적 그 여인은 이상화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고 앉아있나? 예감이 좋지 않네. 예감이 좋지 않다니. 백보님이 위독할 것 같단 말인가? 이 전보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게. 그래. 그 귀향 요망 아닌가? 틀림없이 혼인 문제일 것 같단 말이지. 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만. 우리 나이 벌써 18세가 됐으니. 이 일을 어떡한다. 여보게 상화.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혼인 문제라면 별 수가 없지 뭔가. 보나마나 양가 어른들께서는 청혼을 해두었을 텐데 무슨 수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겠어? 부탁이 있나. 그래, 뭔가? 손필연 씨한텐 별다른 말을 말아주게나.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스러워서 잠시 고향에 갔다고만 전해달라고.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이상화는 큰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공주 출신의 18세 교수로 명문가 서한보 씨의 딸 서온순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확히 1919년 음력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상화는 혼인식을 마치기 바쁘게 다시 상경, 박태원의 하숙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장갈 들었지 뭐. 뭐라고? 장갈 들었는데. 장갈 들었으니 또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나. 신부는 어떡하고? 어머님과 백부님이 잘들 챙기시겠지 뭐. 왜? 신부가 마음에 차지 않단가? 마음에 천하마나 난 그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다네. 그래, 이런 식의 결혼은 이 시대의 비극이야. 머저나 나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 거야. 어젠 무슨 일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 웬 한숨이세요? 상화 씨, 예, 필연 씨. 우리 헤어지기로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 갈래로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은 적이 없지만 저는 상화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르시고 계십니까?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 이상화의 감정이 제 아무리 애절했어도 떠나려는 여인의 발걸음은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코 첫사랑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시절에 이상화는 다시 친구 박태원의 요절을
지켜보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성난 해가 이빨을 갈고 입술은 붉으락 푸르르 소리 없이 훌쩍이는 유린받은 계집같이 검은 무릎에 곤두치고 죽음입니다. 만종의 소리에 마구를 그리워오는 소, 피난민의 마음으로 보금자리를 찾는 새, 다 검은 농무의 속으로 매장이 되고 대지는 침묵한 뭉텅이 구름과 같이 되다. 아, 길이를 양아 어디로 가려느냐. 아, 어미 잃은 새새끼야 어디로 가려느냐. 비극의 서곡을 되풀이인하듯 허공을 지나는 숨결이 말하더라. 널리 알려진 대로 이상만은 월탄 박종화, 빙허 현진건, 노작 홍사용, 회월 박영희, 도향 나빈 등과 함께 백조파 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예 사조상으로 보아 백조파는 낭만주의자들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서구에서부터 유행하던 이른바 퇴폐적 낭만주의가 1920년대에 암울한 우리 시대상과 어울린 결과 이 나라의 시인들은 태양보다는 어둠을, 삶보다는 죽음을 더더욱 즐겨 노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시인 이상국 씨의 서술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그 무렵은 3.1운동이 실패한 직후여서 이 땅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가 망국 청년으로서의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이들의 감성을 부채질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는 한결같이 눈물, 비탄, 자조, 허무, 자학이 그 주된 목록이 되었고 그와 같은 감정의 대량 분출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낭만주의를 흔히 병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상화도 예외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초기시가 대부분 염세적이고 퇴폐적인 현실 부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연유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1922년 봄에 간행된 시동인지 백조 창간호. 그 잡지에 이상만은 그의 처녀시 말세의 희탄과 친구 박태원을 추모한 이중의 사망을 발표합니다. 저녁에 피 묻은 동굴 속으로, 아, 믿없는 그 동굴 속으로 끝도 모르고 나는 거꾸러지렸다. 나는 파묻히렸다. 가을에 병든 미풍의 품에다, 아, 꿈꾸는 미풍의 품에다 낮도 모르고 밤도 모르고 나는 술 취한 집을 세우렸다. 나는 속 아픈 웃음을 빚으렸다. 모든 예술작품이 다 그러하지만 노래나 시 또한 그 시대 정신의 표현이자 그 인생의 표현입니다. 정사를 꿈꾸던 윤심덕이었기에 사에 찬밀한 가사와 노래를 남길 수가 있었듯이 이상화 또한 허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믿없는 동굴이나 술 취한 집을 찾아 방황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1923년) 봄 23세의 나이가 된 이상화는
프랑스 유학의 길을 찾고자 일본 도쿄로 떠나게 됩니다. 1년 전에 폐간된 동인지 백조 3호에 그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인 나의 진실로를 게재해 두고서 마단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 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의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단나, 오렴라.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어느덧 첫 달기 울고 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시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일본 동경에 도착한 이상관은 아테네 프랑스란 학원에 등록을 하고 불어회화 공부에 열중합니다. 한편 이국에서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 때때로 유학생 모임에도 참가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유학원 여학생 유보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상화의 친구였던 백기만 씨의 수회. 유보화는 그 무렵 남학생들 사이에 누구나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의 미색으로 콧날이 오똑하고 살색이 백옥같이 희고 손이 가냘프고 고와 양귀비 같고 한 매화 같은 여인이었다. 첫눈에 넋을 잃은 이상화는 다시 그녀의 그림자를 쫓아다니기에 바빴고 그녀에게 편지 쓰기에 골몰합니다. 상화 씨에게 그간 날이면 날마다 배달되는 그대의 편지를 읽기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대의 간절한 소망이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픈 것이라기에 그대의 소망을 풀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는 토요일 밤 7시에 히비야 공원 정문 앞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화는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룰 만큼 환희에 벅차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상화 씨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시를... 동인지 백조 1, 2, 3권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토록 매정스러울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매정스러웠다고요? 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편지를 띄웠습니까? 그건 상화 씨의 일방적인 구애 작전이 아니었던가요? 그렇긴 하지만... 상화 씨, 예, 보아 씨. 비로소 고백하지만 저는 그 어떤 분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전 환자입니다. 환자라뇨? 폐를 앓고 있어요. 그 당시는 폐결핵이 불치병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 사랑의 힘으로 보아 씨의 병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최후의 그 순간까지 전 보아 씨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린.
정열적인 낭만주의 시인 이상화와 처음부터 비극을 잉태한 여인 유보화와의 사랑. 그것은 처음부터 극적인 사랑이었고 슬픔을 전제한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웅지를 품을 수도 없는 망국의 두 청춘 남녀들이었으니 그해 9월 일본에서는 그 악명 높은 관동 대지진 사건이 발생. 이상화도 당시 1인 자위대에게 붙들려가 아무 죄 없이 숱한 매를 맞고 목숨을 잃을 뻔한 고초를 겪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가자. 가다뇨? 일본이 싫어졌다. 고향에 돌아가던 말씀이군요. 고향? 고향이 어딨지? 상화씨, 내 고향은 이제 오직 여기뿐인 것 같다. 유보하, 내 가슴. 1924년 봄에 고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울 가회동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화는 열심히 병간호를 했으며 유보화는 그런 상화를 눈물겹게 지켜보면서 사랑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상화씨, 오늘이 며칠이에요? 1925년 3월 27일. 고향 마을 뒷산에도 봄빛이 서려있겠군요. 왜? 고향 생각이 났나? 우리 당분간만 헤어져요. 네. 전 함흥에 가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이윽고 이상화는 유보화를 함흥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보아, 힘을 내. 알았지? 어렵고 괴로운 순간엔 날 생각하란 말이야. 상화씨도 열심히 시를 쓰셔야 해요. 훗날 이상화는 유보화와의 그 마지막 이별을 주제로 시 한 편을 읊었습니다. 이별을 하느니. 어쩌면 너와 나 떠나야겠으며 아무래도 우린 나누어야겠느냐. 남 몰래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 우리 몰래 이별이 올 줄은 몰랐어라. 꼭 들어오르는 정열에 가슴과 입술이 떨려 말보다 숨결조차 못 쉬어라. 오늘 밤 우리들의 목숨이 꿈결같이 보일 애타는 내 마음속을 내 어이 모르랴. 에이나,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갈라졌고 땅을 보아라. 땅이 꺼졌도다. 에이나, 내 몸이 어제같이 보이고 네 몸도 아직 살아서 내 곁에 앉았느냐. 어쩌면 너와 나 떠나야겠으며 아무래도 우리는 나누어야겠느냐. 우리들이 나누어 생각하고 사느니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별이나 되지. 여기서 이상화와 동시대 시인이며 이른바 퇴폐적인 경향이 농후했던 시인 김한서가 작시한 유행가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일 작곡 이정난 노래 녹수. 닝거리는 이 눈물 소설이라며 길말에는 이 생각 아라리 귀여 너를 잊고 사는 이 지친 감아서 놓아보려나 닝거리는 이 꿈이 꽃잎이라며 봄바람은 이 한숨 잎잎이 날려 너를 잊고 잠드는 잎만 해라 송이 뒤뿌려 깨워보련마 그로부터 2년 뒤 25세의 청년이 된 이상화는 소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일원이 돼서 활동하기로 합니다. 빈민계층에 대한 연민을 보여 구루마꾼, 엿장사, 거러지 등의 작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월탄 박종화의 말을 빌리면 이상화가 경향파에 가담한 것은 행동이나 이론을 들고 나와 투쟁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항일 투쟁의 한 방편으로 자신의 저항의 길을 모색한 것뿐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갖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상화. 그는 다시 독립운동가인 맏형 이상정의 영향을 받아 불령선인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투척했던 의열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일경에게 온갖 폭행과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라? 들어. 시 한 편을 쉬어달라고? 시인은 진작 다 죽었는데 어째서는 아직도 이 시인 이성화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냐.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서가 나 피곤하다. 어서 내 젖가슴에 내 얼굴을 묻어다오. 어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상화는 대구의 명기 송소옥과 치정에 가까운 연애 생활도 지속합니다. 뭐야? 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까짓것 비난하려면 하려지 뭐. 내 생명은 이미 옛날에 끝났으니까. 그럼 제 품속에 당신은 뭐예요? 이 몸뚱아리? 이건 비계덩어리지 뭐. 마치 날개 잃은 한 마리 새처럼 어두운 벽 속에 갇힌 채 비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상화는 1935년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군 소장이었던 맏형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삼천리 정든 내 고향. 예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터를 속절없이 버리고 떠나왔노니 목매도 잊으랴 그리 없구나. 굽이굽이 험악한 고향길이라 돌아가지 못하는 내 속이로다. 그의 맏형 이상정 장군은 이런 망향곡을 짓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맏형을 만나보고 귀국한 이상환은 다시 일경에 체포돼서 4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비로소 부인 서운순 여사에게 돌아온 이상환은 가장 노릇을 결심하기도 하고 1937년부터 3년간 교남학교의 영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암에 걸린 이상환은 1943년 음력 3월 21일에 43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끝내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끝으로 동시대 극작가 박영호 작시의 유행가 한 편을 감상하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병한 노래의 청등 홍등. 절망의 계곡을 방황하던 지식인들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술에 취한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만개의 온속을 헤엄치는 사나이 어불사 밤이 되면 어수선한 달벽에 술잔을 퍼부어라 술이 깨면 싱거워 어여쁜 악마야 어쩌면 좋을까.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지식인들의 방황과 나의 진실. 지금까지 출연 이정구, 김일, 이재용, 서광재, 김수중, 최덕희, 김정혜, 임난,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정정일,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